프론티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Frontier. 프론티어. 뭐 들어보긴 했는데. 많이 들어. 프론티어. 많이 들은 게임 거 용어 아니야? 프론티어는 주로 국가의 경계선 혹은 경계 지역을 뜻하지만 독립 후의 미국에게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프론티어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프론티어 정신이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겠죠? 먼저 화면을 볼까요? 뭐야? 뭐예요? 아니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지체를 총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 시체가 있는 것 같아요. 땅에 묻고 있네. 뭐야? 진짜 뭐 무슨 일이에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학살 현장 같은데? 미국은 독립 이후에 전쟁과 이 영토의 매입을 통해서 지금의 광활한 땅으로 이제 확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디언을 학살했습니다. 이 사진은 1890년 12월 미국인들이 수족이라는 인디안 부족 약 300명을 학살한 당시의 상황을 찍은 사진입니다. 추위로 몸이 굳은 인디안들의 시체가 쌓여 있는 모습이 너무 참혹하죠? 끔찍해요. 미국은 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인디언을 학살했을까?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미국의 서부 팽창과 인디안의 눈물입니다.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 1783년에 파리 강화조약으로 독립을 인정받게 되죠. 네. 여기 보이는 13개 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13개 주 말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받는 땅이 있었습니다. 미시시피 강에 이르는 상당히 큰 규모의 땅을 영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식민지 개척 단계에서 미국인들이 많이 진출했기도 했고 또 영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미국에게 땅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아주 운이 좋게 시작부터 북아메리카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럼 뉴올리언스는 어떻게 미국 땅이 된 거예요? 지금 프랑스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뉴올리언스를 얻게 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미시시피강 유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시시피강의 서쪽 지역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땅을 차지한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가 그 이름을 따서 루이지애나라고 이름을 짓고 식민지를 구축을 했죠. 그런데 1762년 영국과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식민지 쟁탈전을 벌입니다. 거기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 직전에 스페인에게
양도를 해버려요. 그러다가 이 땅이 좀 아쉬웠겠죠. 예, 그래서 스페인으로부터 다시 빼앗습니다. 아, 아쉬웠으니까. 예. 그런데 하지만 이제 40년 만에 다시 뉴올리언스에 오게 되니까 프랑스는 사실 낄 자리가 없어요. 예, 사실상 관리는 스페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상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미국 상인들과 스페인 관리와의 마찰이 굉장히 빈번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관리들과 미국 상인들 간의 이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을 때 당시 대통령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묘안을 찾게 돼요. 독립선언문을 기초했고 네. 그리고 독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미국의 건국의 영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건국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내놓은 묘안이 뭐였을까요? 그 땅 그냥 사자. 우리 돈 주고 프랑스한테 땅 삽시다. 답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진도로 빼자고요. 그래, 잘했어. 대답은 없어요 오늘. 오늘 대답이 없어. 뉴올리언스를 포함한 이 루이지아나 영토를 프랑스로부터 매입해버리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타산이 맞지 않죠. 좀 허황하잖아요. 당연히 미국 의회는 반대했어요. 노노노, 대통령 너무 나갔다. 탈헌법적이다. 그런데 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제퍼슨은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입니다. 와, 욕심이네. 맞습니다. 반대를 하는데도 밀어붙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의 신조 때문입니다. 신조요? 네, 이게 뭐냐면 제퍼슨은 자유의 확장을 믿었는데 이 루이지애나 매입이 자유의 확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엔 재산이 없으면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재산이 없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동부의 가난한 사람들이 루이지애나를 매입하면 땅이 생기죠. 땅이 생기면 재산이 생기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의 확장이라는 것은 곧 자유의 확장이고 자유의 확장은 곧 민주주의 확장이다. 이게 제퍼슨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좋은 의미로. 그렇죠. 그래서 이 파리에 보냈던 미국 대사가 프랑스와 접촉을 했는데 제퍼슨 대통령에게 뜻밖의 희소식이 들립니다. 선뜻 프랑스가 루이지애나를 팔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오, 먼저. 자, 인수 조건이 어땠을까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볼래요? 미국은 프랑스에 1,5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뉴올리언스에서 프랑스인에게 통상의 특권을 허용한다. 루이지애나 주민들은 미국에 편입시켜서 다른 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1,500만 달러. 엄청 지금 착한 시가로 얼마일까요? 현재 시가로 그 당시에 네, 현재 시가로 3억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900억 원의 루이지애나를 산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의 20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 루이지애나 영토를 1,500만 달러에 샀으니 미국은 횡재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와. 그렇죠? 그렇게 선뜻 판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터치곤란이었겠지 뭔가. 그렇다면은 이 어마어마한 땅을 헐값에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폴레옹. 아, 예. 프랑스는 당시에 대내외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유럽의 패권을 놓고 영국과 세계적인 전쟁이 막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IT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걸 진압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북아메리카 남쪽에 있는 루이지아나, 뉴올리언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땅 때문에 만약 전쟁이라도 벌어지면은 낭패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전쟁 비용을 감당하겠어요? 아, 국가 석자다. 결국 나폴레옹은 땅을 지키겠다는 체면보다는 실리를 택합니다. 거의 그냥 금매로 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진짜. 아, 어떻게 미국은 운도 좋을까? 그래서 미국은 뉴올리언스가 포함된 루이지아나의 어마어마한 땅을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손쉽게 미입을 하게 됩니다. 진짜 크다. 갖고 있던 만큼을 얻었네요 지금. 그러니까. 루이지아나 매입으로 땅을 넓혔으니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미국인들의 땅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쉽지 않겠네. 그런데 여기에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거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원주민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1800년도 초에 북아메리카에는 약 600개의 인디안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 인디안 부족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수족, 고만치. 저 수족 저 사진 저도 본 그죠? 것 같아요.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수족은 아까 루이지아나의 다코타 쪽에 있는 평원에 있는 대표적인 인디안이고, 코만치족 많이 들어봤죠? 서부 영화에서 많이 봤죠? 아, 주로 텍사스 오클라호마에 있는 아주 사나운 이 전투를 잘하는 유명한 인디안들입니다. 맞아. 저 깃털 같은 거 이렇게. 나바호족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라스베가스나 그랜드 캐년 가면 많죠. 네. 그래서 네바다, 유타, 뉴멕시코 이런 쪽에 나바호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가 저기를 지배했을 때도 계속 그냥 그렇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어때요? 부족마다 약간 특징이 있죠. 네. 머리가 길죠. 네, 머리 길고 머리 장식, 머리 장식도 장식도 그러고. 하고. 깃털 네. 크리스티안 씨, 네. 왜 머리가 길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미용실이 없었기 때문에. 맞는 말 아니야? 네. 맞는 말 아니야? 자르면은 뭐 약간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머리카락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혼의 성장에 대한 신체적인 증표로 생각했죠. 여기에서 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깃털 보이죠? 깃털은 주로 명예, 권력, 지혜, 힘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추장, 부추장, 특별한 전사 할수 있었고. 이런 사람들만 머리에 깃털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위대한 영, 스피릿, 영이 세계를 창조했고 그 영이 모든 존재에 영혼을 부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의 대다수는 사람은 물론 동식물, 심지어 생명이 없는 곳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도와주고 공존해야 한다고 믿었죠. 미국의 운명이 서부 개척에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자연과 동화에서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그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인들에게는 못마땅하죠. 결국 미국인들과 인디언들의 이런 세계관, 우주관 차이 때문에 인디언들에게 큰 재앙이 다가오게 됩니다. 13개 주로 시작한 미국의 땅이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까지 확장되자 인디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1821년 미국이 플로리다를 매입합니다.
이게 플로리다입니다. 예, 그러면서 긴장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저기 완전 관광지로 최고인데. 그렇죠. 여기는 대서양과 서인도제도와 남아메리카로 이어지는 바닷길이 있고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야말로 알짜배기 땅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에게 이 땅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서 그 당시에 자, 그 위쪽에는 조지아,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 있잖아요. 노예주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자꾸 그쪽으로 도망을 가요. 당시 스페인령이었는데 자꾸 플로리다로 도망을 쳤기 때문에 이 땅을 확보해야만 노예를 잡을 수가 있죠. 그 도망갈 곳이 없게.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하는데 공을 세운 어떤 인물이 미국의 영웅으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인물이 이 누군지 사람 아니야? 함께 볼까요? 링컨? 링컨 아니야? 뭐야? 누구야? 이분 잘 알아요. 저 잭슨.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입니다. 전쟁 영웅. 1812년 미국이 영국과 전쟁하는데 최고의 장군. 그 명성 때문에 대통령에 나중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인디안 킬러. 사실 이 잭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인디안들은 미국이 정해준 보호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인디안과 미국인들에게 모두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디안들이 보호구역에서 살면 미국인들과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겠잖아요. 이런 논리인데 궁극적이는 뭐겠어요? 쫓아내는 거지. 네, 맞습니다. 미국의 개척에 방해가 되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계략이죠. 이런 미국 인디안들을 쫓아내려고 생각했던 잭슨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당시 이곳은 수백 년 동안 체로키족이 살았는데 체로키족은 미국인들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학교를 짓고 공장을 짓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1829년 달로네가라는 이 조지아 북쪽에서 금이 발견됐고 인디안들을 쫓아낼 구실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럼 캐면 되지 왜 인디안을 왜 쫓아요? 인디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불편하니까 인디안을 이주시켜야 됩니다.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후 7년 동안에 이곳에서 나온 금의 가치는 지금 가치로 약 3,400만 달러가 됩니다. 3,400만? 그래서 잭슨 대통령은 인디안을 이주시키면 인구와 부, 권력 면에서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30년 인디안 보호구역이라는 이름하에 인디안들을 서부로 추방하는 인디안 추방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을 앞세워서 조지아주의 체로키족은 내슈빌, 스프링필드를 거쳐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오클라호마의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 체로키족이 걸어서 이동한 거리는 약 1,300km로 추정됩니다. 뒤를 이어서 세미놀족과 치카소족 등 다른 부족들 역시 강제 이주를 하는데 이들의 행로는 1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저렇게 먼 길을 간다고요? 가는 거를 뭐 지원도 안 해, 뭐 돈을 주거나 뭐 안 했을 그런 거 게 아니에요? 없죠. 저 그냥 가라고? 생으로 걸어가요? 말 타고 가는 말도 거죠. 안 돼. 말 연방 군인들이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아, 울면서 가시네. 그래 자기 살던 고향을 빼앗기고. 오는 길에 시체도 묻네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명한 체로키족의 눈물의 행로 혹은 눈물의 길을 묘사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만 말을 타고 거의 원주민들은 걸어서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루 배급이 대략 삶은 옥수수 한 줌, 그리고 하나 정도의 순무, 끓인 물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고단한 행로와 배고픔이 3에서 4개월 정도 이어집니다. 당시의 참상을 드러낸 글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하룻밤 사이에 22명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폐렴으로 감기로 혹은 담요도 없이 얼어 죽는 것을 보았다. 서부를 향해 계속되었던 그 길고 고통스럽던 여정은 스모키 산맥 언덕에서부터 오클라호마에 설치한 서부의 인디언 지역에 이르기까지 4,000개의 말 없는 무덤을 남기고 1839년 3월 26일에 끝났다. 그 4천여 명의 죽음이 있었던 거네요. 4분의 1 정도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4,000명. 약 14,000여 명의 부족 인원들 중에서 4,000여 명이 비명 행사합니다. 이 내용은 이때 체로키족의 호송을 담당했던 미 군인이 직접 쓴 수기의 일부분입니다. 참 그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죠. 썼나 봐요. 미국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인디언들이 이것을 눈물의 길 혹은 눈물의 행로라고 합니다. Trail of Tears. Trail of Tears. 말 그대로 Trail of Tears. 크리스 씨 학교에서 이 눈물의 길에 대해 좀 배웠어요? 네, 배워요. 그 Indian Removal Act인데 그때 1830년도 그때부터 시행하면서 많은 Trail of Tears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체르키족이고 추위 속에서 많이 폐렴으로 막 죽었고 여러 병으로 다 죽었고 그 장례식 같은 거 그 치를 겨를도 없고 명복 빈이다라는 의미로 그 Amazing Grace 그 체르키 말로 그때 불렀었어요. 근데 서부로 이주한 체로키족을 포함한 수많은 인디언 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눈물의 길 이후로도 체로키족은 정착하지 못하고 수차례 살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다시.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는 풍자화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의 거인국을 지금 빗대어서 가운데 보면 체로키 네이션이라고 써졌죠? 네. 체로키 부족.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은 누가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있죠? 머리를? 머리를. 머리 아까 머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영어 용원. 영원. 인디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가위로 자른 사람의 자세히 보면 미국 대법원이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인디언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상징인 인디언의 머리를 자르고 있고 더 오른쪽에 보면은 누가 드릴로 머리에다가 지금 뚫고 있죠. 그러네. 선교사들입니다.
아, 정신 쇠뇌. 그렇습니다. 네. 제일 왼쪽에 보면은 이 발이 있죠, 발. 네. 철도. 무슨 얘기냐면은 체로키 땅들이 결국 철도가 놓이고 길이 놓여서 체로키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묶어놓고 이주시키는 거네요. 자, 미국인들은 인디언을 이주시켜서 땅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토를 더 넓게 확장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당시 멕시코 땅이었던 텍사스입니다. 당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현재 미국의 영토인 텍사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이 광활한 지역은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하나였지. 스페인이 1821년에 멕시코의 독립을 허용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실 불모지였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걸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미국인들을 토지 무상을 이게 줘서 이주시키면 되겠구나. 미국인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조금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할의 멕시코 정부는 실책인 거예요.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텍사스 안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건 뭐 아무것도 없잖아. 황무지 아니에요? 이주한 건 좋은데 미국인들이 멕시코 정부의 말을 들었을까요? 텍사스가 자기 땅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멕시코 정부는 이걸 보고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인들 이민 금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럼 텍사스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이유 때문에 1835년 10월 멕시코 군이 이 텍사스인들을 무장 해제하러 오면서 텍사스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4개월 정도 되면서 이제 전쟁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텍사스 민병대가 멕시코 군의 진입을 막으려고 샌안토니오에 있는 알라모라는 교회에서 이제 결사 항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라모. 하지만 수천의 멕시코 군대가 13일간 포위 작전을 계속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멕시코 승리했겠죠. 그렇죠. 네. 텍사스 민병대 182명이 그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야, 잠깐만 이러면 미국이 나설 명분 생기는데 이거. 바로 그거예요. 네. 또 전사자들을 장작더미 위에 놓고 태워버립니다. 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결집시킵니다. 이 산타아나라는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텍사스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진격을 했습니다. 분노한 군인들이 이게 똘똘 뭉쳤기 때문에 텍사스 민병대가 쉽게 이깁니다. 민병대. 하면 이 멕시코는 무려 650명이 사망합니다. 산타아나 대통령하고 300명이 포로로 잡혀요. 포로로 잡힌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포로들이 너무
한 사람한테 이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른 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조용히 해. 가만히 하지 마. 했겠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했겠지. 이게 포로들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 어떤 한 사람이 유독 존칭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잡히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위험한 것인데 그렇게 질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대통령을 워싱턴에 있는 잭슨에게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잭슨이 대통령을 산타아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내는데 그게 텍사스 공화국의 독립을 약속을 받습니다. 보장을 받아요. 그리고 1845년 미국 연방이 텍사스를 합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확보한 오레건 땅은 꽤 큰 땅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운이 많이 주는데요? 근데 진짜 미국은 한 번 확장될 때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미국은 한 번 땅덩어리 얻으면 막 이만큼씩 얻고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이때 자 이렇게 미국이 계속 팽창을 해가는 모습을 불안하게 보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멕시코? 멕시코. 아직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멕시코 땅이 남아있잖아요. 미국이 텍사스를 합병한 이후에 국경에 대한 분쟁이 시작됩니다. 당시 멕시코는 텍사스 안쪽에 흐르는 누에시스 강을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더 바깥쪽에 있는, 더 아래쪽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이 양국 간의 국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입장이 다르네요. 엄청 차이죠. 만약에 멕시코 주장이 맞으면은 미국의 땅은 훨씬 줄어들고 리오그란데 땅이 만약에 국경선이 되면 미국의 땅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클 소지가 많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뭔 줄 아세요? 포로로 잡혔던 멕시코 대통령 산타아나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리오그란데 강이 텍사스 공화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미국이 숨은 속내가 있습니다. 멕시코 땅인 캘리포니아까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멕시코 정부에게 2,500만 달러 줄 테니 팔아. 크리스티안 씨, 팔겠어요? 안 팔죠. 안 팔죠. 일단 안 팔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멕시코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멕시칸들은 정확히 1년 9개월, 근 2년 동안 버티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가 미군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서 1848년 2월 미국과 멕시코는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주를 넘겨받게 돼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결국 텍사스도 멕시코 땅이었는데 텍사스 공화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국 영토가 되고 여기는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영토가 됩니다. 그럼 멕시코가 진짜 넓었었네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그 지역 이름만 봐도 다 스페인어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칼리포니아였고 거기 뉴멕시코라는 지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 이제 멕시코였다는 뜻이잖아요. 캘리포니아 도시들 다 스페인어예요. 샌호세,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산호세. 산디에고. 텍사스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아, 샌디에고. 사실 그 저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도 엄청났을 텐데 그렇죠. 좀 많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텍사스 쪽에서 나중에 석유를 발견하고 그거는 이제 실제로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거의 그 경제 뭐 40% 정도의
그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멕시코 땅이었을 때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가 가졌으면 지금 멕시코의 모습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크리스 씨, 미국 영토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넓어지지 않나요? 계속 넓어져요. 일단 본토는 여기까지고요. 알래스카 가기 위해 알래스카도 있잖아요. 맞네. 그거는 러시아로부터 사게 됐고요. 미국 영토 됐어요. 네. 원래 영국 러시아랑 라이벌이에요. 그때 러시아 크림 전쟁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 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국한테 맥을 바에 우리 미국한테 좀 팔아보자. 그래서 팔아 넘기면서 미국 영토 됐어요. 네. 이제 기왕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알래스카 매입을 흥정했던 사람이 당시 국무장관 수워드라는 국무장관인데 미국 의회에서 난리 납니다. 그 아이스 덩어리를 사서 뭐해? 아이스박스. 그 아이스박스를 사서 뭐해? 쓸모없다. 너 미쳤어? 근데 수워드는 알고 보니까. 미국의 운명에서는 틀림없이 알래스카는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운명이 태평양으로 가고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사야 된다. 그래서 땅을 잘 본다. 사실 수워드는 역사학자들이 50년, 100년 이상을 내다봤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지만 밀어붙인 거예요. 결국은 미국의 최고의 국무장관의 반열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알래스카를 샀잖아요. 하와이도 원래 다른 국가였어요. 독립국가였는데 거기 선교사들 가고 거기도 우리 미국이랑 합병하자 이렇게 목소리 내서 거기다 조약해가지고 미국 영토 됐어요. 네. 알래스카랑 하와이 영토 된 다음에 그 20세기 중반에 아예 주가 돼가지고 하와이는 50번째 주고 알래스카는 49번째고요. 그래서 미국이 부동산을 잘하네. 잘했나 봐요. 이때 미국인들은 땅을 개척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을 깊이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나타내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유명한 명백한 운명이라는 그림이에요. 정확히 그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건 1845년에 이 뉴욕의 한 저널리스트가 처음으로 썼던 용어예요. 그래서 미국인은 명백한 운명을 타고 났다. 하나님이 주신 대륙을 온전히 뒤덮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다. 저 오른쪽에는 대서양, 왼쪽은 태평양, 그리고 로키 산맥 보이죠, 왼쪽에. 그래서 여신이 서부로 이제 이끌고 가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을 보면은 혼자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 단위로 그룹으로 갑니다. 그러네. 그렇죠? 이렇게 농기구를 들고 가죠. 무슨 얘기냐면 정복과 정착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정복은 했지만 정착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가서 정착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명백한 운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서부로 개척하는 게 그래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자유를 확장시키고 기독교를 팽창시키는 게 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자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사상이 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부 개척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아주 중요한 사상적 뿌리입니다. 근데 치열한 영토 확장으로 미국은 광활한 땅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와 산업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동부였죠. 개척한 서부는 미국의 법적으로 미국 영토지 빈 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이민자가 몰려드는 세계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개척 정신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전형적인 땅이 캘리포니아죠.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에 듭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주만. 캘리포니아 한 주만 지금 당장 독립국이 되면은 적어도 세계 랭킹 우와. 10위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성장에 막대한 공헌을 한 땅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이 지금 서부까지 영토를 확장을 해서 지금의 영토를 완성을 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캘리포니아에서 1848년 1월 세크라멘토 광산에서 목욕을 하던 어떤 목수가 우연히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금. 예, 그렇지. 우리 기현 씨는 퀴즈 말고는 다 맞춥니다. 금. 자, 목수는 이제 뛸 듯이 기뻤겠죠. 그래서 그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모를 때. 그래서 그 일대를 이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이 간질간질했겠죠. 아유,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너만 알아야 돼. 아유. 너만 알아야 돼. 제일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세상에 너만 알아야 되는 없거든요. 없어요. 이별만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사실을 들고 야, 이 땅을 사면 대박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주막에서 또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이 너만 알아야 돼가 순식간에 동부로 퍼집니다. 아니 동부까지 갔어요? 동부까지 갑니다.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대통령 기회까지 온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각하만 알아야 돼요. 여태까지 각하만 모르고 다 알았는데 각하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걸 확인하고 정식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여행사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 뭐, 예. 그 한번 광고 좀 볼까요? 증기선에서 관광객들을 모집하는데 35 정도의 여행을 하면은 금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동부를 떠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사실 이 증기선도 증기선이지만 육로로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쉬웠겠어요? 아까 이 캘리포니아 영상 제일 처음에 나온 게 크리스 뭐였죠?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에요. 사막. 지금도요. 죽음의 계곡을 이 자동차로 엄청 오랫동안 운전을 해야 죽음의 계곡을 벗어납니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사람, 이탈리아 사람,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이민자가 몰려드는 세계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크리스티안 씨, 캘리포니아랑 멕시코 원래 뭐 멕시코 땅이었고 금캐로 막 엄청 넘어갔겠는데? 맞아요. 그때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1849년에 그때 이제 골드 러시에 대한 소문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었고, 그 이제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거기까지 찾아가기 시작했었어요. 너만 알아야 돼. 그거는 다른 대륙까지 갔단 말이에요. 엄청 멀리 갔는데 난리 났었어요 그 당시. 멕시코랑 제일 가까웠. 네. 바로 난리 났습니다. 금이 1848년 1월에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1849년에 소문이 다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49년에 왔다고 해서 49ers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미식 축구팀 이름이
샌프란시스코 49ers. 49ers. 그러니까 일단 캘리포니아에 가면 벼락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런 생각입니다. 꿈이 네. 있었던 거네요. 그 1840년 기준에 한 9천 명 정도가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사금이 발견되고 2년 안에 무려 9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우와. 1853년에는 무려 25만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토를 버립니다. 어디로 가려고? 캘리포니아. 군인들은 빨리 제대합니다. 왜? 캘리포니아를 가기 위해서. 금 찾으러. 상인들은 가게, 이거 장사 안 돼. 가게 문을 닫고 어떻게? 금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몫 일확천금을 노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돼요. 지금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코인과 주식에 들어가는 지금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회사를 위해서. 인생 도박. 맞아. 통계에 의하면 1851년 85톤까지 늘어났다가 금 생산량은 1853년에 100여 톤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골드러시가 오래 갔을까요? 금방 1853년에 고갈이 됩니다. 그런데 금이 없냐고 다시 고향으로 갈까요? 동부에서 그 죽음의 이 사막을 넘어서 왔는데 다시 가겠습니까? 안 가죠. 많은 사람이 오면 뭐가 됩니까? 장사가 되죠. 그래서 집을 짓고 음식점이 오픈이 되고 세탁소를 열고 술집이 생기고 점차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남북 전쟁이 터지죠. 혼란스러웠던 북과 남의 이런 남북 전쟁 기간에 서부는 어땠을까요? 서부는 거의 황무지였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뉴올리언스나 몇 군데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캘리포니아 쪽 서부는 거의 전쟁과 상관이 없죠. 이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전쟁이 한창일 때 1862년 과감히 대륙 횡단철도 건설 사업에 서명합니다. 이 광활한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물자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규모 운송수단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대륙 간 철도 건설이었습니다. 유타에 있는 프로몬토리 포인트 그리고 결국 세크라멘토까지 미국을 동서로 잇는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철도를 통해 중부의 풍부한 자원이 이제 서부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그걸 토대로 서서히 또 차근차근 기초를 쌓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훨씬 손쉽게 이제 사람들이 서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의 계획대로 서부 개척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륙 횡단 철도를 미국 대륙의 대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서부 개척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됩니다. 자, 아까 인디언들은 잭슨 대통령 시절에 체로키, 세미널, 촉타 이런 5개 부족이 보호구역으로 이 오클라호마로 강제로 이주당했잖아요. 거기 가면 간섭 안 할게, 빵 뺏지 않을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륙 횡단 철도가 오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인디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침해되니까. 인디언들의 삶의 기반의 가장 중심이 이 동물입니다. 버팔로. 예. 버팔로를 제거해 버린 거예요. 버팔로는 인디안의 삶의 기본입니다. 버팔로가 없어지면 인디안도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버팔로 사냥꾼을 모집해서 철도 회사가 특별 열차로 위에 올라가서 이동하면서 버팔로를 사냥합니다. 이런 사냥법으로 1865년 한 해에만 약 100만 마리의 버팔로가 죽습니다. 1872년에서 1874년까지 약 400만 마리 이상을 사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디언들의 그런 거주지나 생활 기반이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버팔로가 없어지면 인디안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1890년대에는 이게 극에 달합니다. 뭐야? 설마. 뭐 같아요? 해골? 뭐예요? 사냥당한 버팔로의 두개골이 산처럼 쌓여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이제 버팔로가 없어지게 되자 인디안들은 절망했겠죠. 설상가상 생계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말도 안 돼. 1868년에 미국 정부가 사우스다코타와 와이오밍주 경계에 있는 검은 언덕이라는 산지로 인근 인디안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채 6년도 되지 않아 인디안들은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쫓아요? 1874년 검은 언덕에 황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황금이 문제입니다. 안 돼, 안 돼. 자, 소문을 듣고 총잡이들, 노다지꾼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인디안 땅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마음대로 휩쓸고 다닙니다. 인디안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지금 이래서 약속을 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는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인디언들과 광산권을 놓고 협상에 들어가요. 인디언이 받아주겠어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협상이 결렬됩니다. 미국 정부는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검은 언덕에 있던 수족 마을을 공격합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전투에서 수족들, 주 부족이 수족이었는데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위대한 수족의 전사 미친마를 찾아갑니다. 미친말은 수족의 한 지파인 라코타 이 부족의 추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평생 미국 정부와 타협에 응하지 않았던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수족의 사연을 듣고 야, 이거 미국 정부 너무했다. 조약을 휴지 조각처럼 만든 이 미국 애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수족의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주장, 안진소. 주장 이름이 안진소입니다. 아, 스림볼. 그래서 함께 이제 공동으로 미국과 전쟁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미국의 사령관이 지휘자가 또 미국 내에서는 꽤 유명한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입니다. 남북 전쟁의 사령관까지 지냈던 조지 커스터가 이제 미군 기병대를 지휘하는 이제 중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전사 미친말과 미국의 영웅 커스터 중령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커스터 중령은 자기 부대를 이끌고 검은 언덕에 파병을 합니다. 자, 미친말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 백인 군인들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약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결국 전설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세 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상대가 안 되죠. 무력을 못 이기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친 말의 압승. 미친 말의 압승. 진짜? 커스터 중령이 이끄는 부대의 무려 40%가 전사합니다. 와. 이것은 미국 전체 인디언과 이게 백인들과의 이 전투 역사에서 마지막 인디안의 승리로 기록되는 전쟁사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버팔로가 없어진 상황에서 인디안들은 배고파서 전투를 못해요. 굶주림에 지치게 됩니다. 한 부족 한 부족 항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말도 결국 동료들과 항복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호송 과정에서 미군이 단검으로 찔러서 미친 말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래? 결국 구심점을 잃은 인디안들은 이전보다 더 열악한 땅인 늪지대와 메마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았습니다.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버팔로가 초원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유령춤, 고스트 댄스 들어봤죠? 네. 유령춤을 추게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추는 거예요. 즐거워서 추는 게 아니에요. 슬픈 춤. 그래서 슬픈 춤이죠. 신앙 의식처럼 이 수족과 그 일부의 평원의 인디언들에게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긴 춤이네요. 신나야 되는데 너무 슬퍼서 그걸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 춤.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유령춤이 미국의 개척민을 두렵게 하는 악마의 춤이라고 규정합니다. 와,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단정하고 금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춤도 못 추게 해요? 춤도 못 추게. 추게 해주지. 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춤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인디안들은 춤을 포기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췄던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대항했을까요? 반항아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소요의 주동자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추적해서 체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인디안의 주장인 큰발 주장입니다. 큰발 주장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들이 체포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검은 일이라는 젊은 전사가 총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은 일이는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군들과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누가 쏘았는지 모르지만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자, 미국 기병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인디언들이 공격한 줄 알죠. 그래서 기관총을 내리고 무차별 학살합니다. 이때 350명 인디언들 중에 무려 300명이 학살당합니다. 50명이 부상당하는 무고한 인디언들이 희생당한 운디드니 학살 사건입니다. 미군들은 시체뿐만 아니라 총상을 당한 또 혹은 부상당한 사람을 방치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큰발 주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총상을 입었는데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요? 너무 불쌍하다. 크리스 씨 지금도 미국에 인디언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 보호구역들이 미국의 곳곳에 있어요.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제가 그 3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토가 미국 정부 밑에 있는 영토가 아니고 아예 따로 자기만의 나라, 조그만 나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 따로 통제하는 기관도 있고 거기 뭐 원주민들이 카지노 장사할 수 있게 그런 권리 줬고 문제도 많아요. 근데 막 인프라 되게 연약하고 뭐 형편 안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뭐 마약 중독, 뭐 술 중독, 음주운전. 이처럼 미국의 서부 팽창을 생각할 때 인디안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디안의 희생으로 서부가 팽창했고 미국의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890년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인이 새로 정착할 땅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많은 인구가 서부에 정착했음을 의미합니다. 1세기도 채 지나기 전에 지금의 서부가 발달한 것을 보면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개척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부 개척은 동부인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미국의 도시 인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평등, 사회적 유동성을 가져다 주며 미국을 발전시킵니다. 이 마운트 러시모어의 산에 조각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4명이죠.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로스벨트, 마지막에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이 존경하는 4명의 대통령들이죠. 이 4명이 이게 선택될 수 있는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부 개척이에요. 이렇듯 서부는 단순한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미국 문명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심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서부 팽창사는 분명 인디언의 피와 눈물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남깁니다. 미국의 역사는 항상
새로운 프론티어를 찾는 역사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의 미국은 이런 프론티어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 독립사를 얘기할 때 미국의 역사는 자부심과 오만 사이에 아슬아슬한 이중주라는 얘기를 했죠. 미국의 서부 개척사도 이 이중주가 여실히 드러난 역사의 한순간입니다. 이거 다 이거 하는 내가 거예요? 할게.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